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속에 자리 잡은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뒤로는 병풍처럼 웅장하게 펼쳐진 높은 산들이 거센 바람을 막아주고, 앞으로는 거울처럼 맑은 가을물이 굽이굽이 흘러내려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며 풍요로움을 노래하는 이곳은 인심 좋고 순박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뜨면 부지런히 논밭으로 나가 땀 흘려 일하고, 해가 지면 사랑방에 모여 구수한 예시야기를 나누며 하루의 고단함을 잊곤 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 어귀에는 마을의 역사와 함께해 온 수백 년 묵은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는데, 그 둘레가 어찌나 굵은지 어른 5사람이 팔을 벌려 껴안아야 겨우 손끝이 닿을 정도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가지들은 사방으로 넓게 퍼져 있어 마치 커다란 초록색 우산을 펼쳐놓은 것 같았고, 무성한 나무집들은 따가운 햇살을 빈틈없이 막아주어 그 아래는 언제나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여기며 소중히 아꼈고, 나무 아래 평평한 돌 위에 걸터앉아 쉬는 것을 큰 낙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농사일로 바쁜 여름철이 되면 이 느티나무 그늘은 땀에 젖은 농부들의 열기를 식혀주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쉼터가 되어주었습니다. 매미들이 목청이 터져라 울어대는 무더운 한여름이 찾아오면 온 세상은 마치 뜨거운 가마솥 안에 들어앉은 것처럼 푹푹 찌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은 이글거리는 불덩어리 같아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에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길가에 핀 풀꽃들조차 더위에 지쳐 고개를 푹 숙이곤 했습니다. 동네 개들은 혀를 길게 빼고 헐떡이며 그늘만 찾아다니기 바빴고, 소들은 외양간에서 꼬리를 힘없이 흔들며 파리를 쫓는 일조차 버거워했습니다. 이런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논일밭이를 하다가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호미를 던져두고 하나둘씩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로 모여들곤 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는 마을 밖과는 전혀 다른 세상인 것처럼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와 땀을 순식간에 날려주었기에 이곳은 언제나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낙네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나무를 다듬으며 시집살이의 고단함을 털어놓았고, 노인들은 장기판을 버려놓고 부채를 살랑거리며 신선놀음을 즐겼습니다. 아이들은 나무 주변을 뱅뱅 돌며 술래잡기를 하다가 지치면 나무 뿌리를 베개 삼아 곤히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느티나무 그늘은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곳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정이 오가고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마을의 사랑방이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아름다운 풍경과 넉넉한 인심에 어울리지 않는 큰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느티나무 바로 뒤에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기와집 주인인 최 부자의 고약한 심술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논밭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썩어날 정도로 가득 쌓여 있었지만 성격이 어찌나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위인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아까워할 정도로 소유욕이 강했으며, 마을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꼴을 도저히 눈뜨고 보지 못하는 뒤틀린 심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았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어 마치 철옹성처럼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조차 밥알 하나 흘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국의 간장이 조금만 더 들어가도 불호령을 내리며 살림을 쥐어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를 구두소의 영감이라고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워낙 재산이 많고 관계도 줄을 대고 있는 세도가인지라 앞에서는 굽신거리며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기쁨이었고 남에게 베푸는 것은 곧 자신의 살을 깎아내리는 것이라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심술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것은 바로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 그늘에 대한 터무니없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는 느티나무가 자신의 집 담장 바로 옆에 서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무가 만들어내는 그늘까지 몽땅 자신의 소유라고 우겨대곤 했습니다. 사실 그 느티나무는 마을이 생기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돌보며 지켜온 나무였지만 최 부자에게 그런 돌이나 이치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가지가 자신의 집 쪽으로 뻗어 있으니 나무의 기운이 자신의 집에서 나온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어느 푹푹 찌는 여름날 오후 더위를 참지 못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느티나무 그늘 아래로 모여들어 땀을 식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파티를 하던 김서방이 땀범벅이 된 얼굴로 부채질을 하며 아이고 오늘 날씨가 사람 잡네. 잡아. 이 나무 그늘이 없었으면 우리 같은 산 것들은 벌써 말라 죽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옆에서 바느질을 하던 박씨 아줌마도 맞장구를 치며 그러게 말이여. 이 나무가 우리 마을 효자여 효자. 최 부자 영감만 조용하면 딱 좋겠는데 말이야. 하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은 최 부자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 있던 최 부자네 대문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벌컥 열리더니 긴 담뱃대를 든 최 부자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갓을 삐딱하게 쓰고 콧수염을 떨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카랑카랑한지 매미 소리조차 묻힐 지경이었습니다. 에이그 시끄러워서 낮잠을 잘 수가 있나.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이게 웬 난리법석들이냐. 썩 꺼지지 못할까. 최 부자는 담뱃대로 바닥을 탁탁 치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평화롭던 그늘 아래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서방이 엉거주춤 일어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부자 어른 나오셨습니까? 날이 너무 더워서 잠시 땀 좀 식히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농사일하다가 쓰러질 것 같아서요. 김서방은 굽신거리며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최 부자의 귀에는 소귀에 경일기였습니다. 최 부자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덥지 않다더냐. 내 집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곳에 떼거지로 몰려와서 냄새를 풍기니 내가 쉴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나무 그늘은 내 땅의 기운을 받아 생긴 내 것이니 썩 내 땅에서 나가란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당장이라도 하인들을 불러 매질이라도 할 기세인 최 부자와 맞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박씨 아줌마는 바느질감을 주섬주섬 챙기며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가자. 다른 데 가서 쉬자.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늙은 노인들도 장기판을 접으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저 욕심을 저승 갈 때 다 싸 짊어지고 갈 건가. 인심이 흉흉하니 올 농사도 걱정이로구먼. 사람들은 하나둘씩 무거운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 뙤약볕이 내리쬐는 길가로 쫓겨났고 최 부자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며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쫓겨난 마을 사람들은 멀찌감치 떨어진 땡볕 아래서 흐르는 땀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늘 밖은 잠시도 서 있기 힘들 만큼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기에 텅 비어버린 느티나무 그늘이 더욱 야속하고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무 아래는 텅 비어 바람만 쓸쓸히 불고 있었고 주인 잃은 평평한 돌들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부자의 횡포에 치를 떨었지만 대대로 소작을 붙이며 살아가는 처지라 억울함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유일한 쉼터는 욕심쟁이 부자의 고집 때문에 그림의 떡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어귀 저만치에서 웬 낯선 젊은이가 휘파람을 불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봉구라 하였는데 나이는 20 남짓 되어 보였고 옷차림은 허름한 삼벗에 다 헤어진 갓을 쓰고 있어 영락없는 떠돌이 나그네 행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샛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입계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어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습니다. 봉구는 천하를 유람하며 세상을 배우고 있었는데 넉살이 좋고 재치가 넘쳐 어디를 가나 사람들과 금세 어울리는 묘한 매력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봉구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소매로 쓱 닦으며 마을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당연히 그 웅장한 느티나무였습니다. 허허, 세상에 저렇게 근사한 나무는 내 난생 처음 보는구먼. 가지가 뻗은 폼이 용이 승천하는 것 같고 그늘이 짙은 것이 신선히 쉬어가기 딱 좋겠어. 봉구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느라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던 채 저 시원한 그늘 아래서 낮잠이라도 한숨 자고 가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봉구는 성큼성큼 느티나무 아래로 걸어 들어가 보찜을 풀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명당 자리가 비어있다니 이 마을 사람들은 더위를 타지 않는 모양이네. 아니면 다들 너무 바빠서 쉴 틈도 없는 건가. 봉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신발을 벗고 편안한 자세로 들어 누웠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혀주자 봉구의 입에서는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왔고 나무집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봉구의 달콤한 휴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막 눈을 감고 단잠에 빠지려던 찰나 등 뒤에서 에헴 으흠 하는 굵직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봉구는 깜짝 놀라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돌아보니 언제 나왔는지 배가 남산만 한 영감 하나가 팔짱을 끼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 부자였습니다. 최 부자는 또다시 나타난 불청객을 보며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못마땅함과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봉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내 이놈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함부로 들어와 벌러덩 드러누워 있느냐 썩 일어나지 못할까. 봉구는 뜬금없는 호통에 어리둥절했지만 타고난 넉살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지나가던 과객이옵니다. 날이 너무 더워 잠시 쉬어가려 했는데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는지요. 봉구의 공손한 태도에도 최 부자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대꾸를 한다고 생각하여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못 남의 집 앞마당을 제 집 안방처럼 차지하고 있는 게 잘못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 나무 그늘은 내 집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만들어진 내 것이란 말이다.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와서 내 귀한 그늘을 더럽히지 말고 당장 썩 꺼져라. 최 부자는 들고 있던 부채로 봉구를 쫓는 신용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봉구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하, 이 영감이 이 좋은 그늘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이러는구나. 세상에 공짜인 바람과 그늘의 주인을 자처하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봉구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기발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겁을 먹고 도망가는 대신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최 부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순진하고 멍청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정말입니까? 이 나무가 어르신 댁 앞에 있으니 이 시원한 그늘도 모두 어르신의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최 부자는 봉구의 멍한 표정을 보고 이놈이 좀 모자란 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콧대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렇다. 이 집도 내 것이고 이 나무도 내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이 그늘도 내 것이지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그늘 한 조각 밟을 수 없다. 최 부자는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내밀며 호언장담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봉구가 봉변을 당할까봐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지만 봉구는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봉구는 과장된 몸짓으로 감탄하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제가 몰라 뵀습니다. 세상 만물에 주인이 있다지만 그림자에도 주인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부자이십니다. 봉구는 슬금슬금 최 부자 앞으로 다가가 은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 제가 감히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가진 것은 돈밖에 없는 한량인데 이 그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말입니다. 혹시 이 그늘을 저에게 파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최 부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늘을 사겠다고? 그는 벙찐 표정으로 봉구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온갖 거래를 다 해보았지만 잡히지도 않는 그림자를 사겠다는 미친놈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단어에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봉구는 품속에서 엽전 꾸러미가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느티나무 아래에서 황당하고도 기상천외한 거래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봉구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눈앞에 있는 이 젊은이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밭을 사고 집을 사고 소를 사는 사람은 보았어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해가 지면 사라지는 그림자를 돈 주고 사겠다는 멍청이는 난생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혹시 이놈이 나를 놀리는 것은 아닌가 하여 눈을 가늘게 뜨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봉구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하고 순박해 보여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최 부자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쓸모없는 그림자를 팔아 돈을 벌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남는 장사는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섰습니다. 최 부자는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헛기침을 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봉구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헤어허, 자네 참으로 특이한 취미를 가졌구먼. 내 집 느티나무 그늘이 천하의 명당인 것은 사실이나 이걸 돈 주고 사겠다니 농담이 지나친 것 아닌가? 그래, 만약 판다면 자네는 얼마를 낼 셈인가? 최 부자는 속으로는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별 관심 없다는 듯 튕기며 상대방의 간을 보았습니다. 봉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품속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짤랑짤랑 흔들어 보이며
최 부자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엽전이 부딪히는 맑고 경쾌한 소리에 최 부자의 눈동자가 저절로 돈주머니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봉구는 싱글벙글 웃으며 시원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래 보여도 셈은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 느티나무 그늘이 어찌나 시원하고 편안한지. 여기서 낮잠을 자면 꿈속에서 신선도 만날 것 같지 뭡니까? 그러니 제가 섭섭지 않게 쳐드리겠습니다. 열량 엽전, 열량이면 어떻겠습니까? 열량이라는 소리에 최 부자는 하마터면 입에 물고 있던 담뱃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열량이면 쌀을 몇 가만이나 살 수 있는 큰 돈이었고, 소작인들이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고작 그림자 따위에 열량을 준다니. 최 부자는 속으로 이놈은 하늘이 내려준 천하의 바보 천치로구나 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최 부자는 가슴이 쿵쾅거리고 입꼬리가 귀에 걸릴 것만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정성이 참으로 갸륵하구먼. 내 자네의 그 풍류를 높이 사서 특별히 그늘을 팔도록 하겠네. 열량이라, 그 정도면 적당한 값이지. 저 최 부자는 봉구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봉구는 돈주머니를 쥔 손을 뒤로 쑥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급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거래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딴소리 나오면 곤란하니. 증인을 세우고 문서를 남기지는 못하더라도 마을 어르신 한 분 앞에서 약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 부자는 마음이 급했지만 봉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기에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침 저만치에서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던 마을의 최고령자인 황 영감이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반색하며 황 영감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황 영감 일이 좀 와보게 내 오늘 아주 귀한 손님과 큰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자네가 와서 증인 좀 서주어야겠네. 황 영감은 영문도 모른 채 최 부자의 부름에 이끌려 느티나무 아래로 다가왔고 봉구와 최 부자 사이에 감도는 묘한 분위기를 감지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부자는 황 영감을 앞에 세워두고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자, 잘 듣게. 이 젊은이가 내 덕망을 흠모하여 이 느티나무 그늘을 사고 싶다지 뭔가. 그래서 내가 엽전 열량에 이 그늘의 소유권을 이 젊은이에게 넘기기로 했네. 자네가 이 거래의 증인이니 나중에 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기억해 두게나. 황 영감은 최 부자의 말을 듣고 입을 딱 벌린 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최 부자 양반, 지금 뭐라고 했소? 그늘을 판다고 해가 뜨면 생기고 해가 지면 없어지는 저 그림자를 돈 받고 판다는 게요. 황 영감은 기가 차서 최 부자와 봉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황 영감은 안타까운 마음에 봉구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 더위를 먹어도 단단히 먹은 개로구먼. 세상에 그림자를 돈 주고 사는 법이 어디 있나. 저 최 부자 욕심은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자네가 지금 생돈을 날리게 생겼네. 정신 차리게. 정신 차려. 황 영감은 봉구가 딱해 보여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렸지만 봉구는 오히려 황 영감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어르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그늘이 열량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회 없는 장사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봉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황 영감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최 부자와 봉구, 그리고 증인 황 영감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대미문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봉구는 약속대로 엽전 10량을 세어 최 부자의 손에 쥐어주었고, 최 부자는 돈을 받아들고 침을 묻혀가며 한 입, 두 입 확인했습니다. 묵직한 엽전의 감촉에 최 부자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자, 이제 거래는 끝났네. 이 돈은 내 것이고 저 나무 그늘은 자네 것이야. 맘대로 쓰든 삶아 먹든 자네 알아서 하게나. 최 부자는 돈주머니를 챙겨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 부자가 들어가자마자 봉구는 아이고 이제야 내 세상이구나 라고 외치며 느티나무 그늘 정중앙의 대자로 뻗어 누웠습니다. 그는 팔다리를 쭉 펴고 뒹굴뒹굴 구르며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습니다. 황 영감은 그런 봉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어쩌다 저런 헛짓을 했을꼬. 저 돈이면 고향에 가서 논을 사도 샀을 텐데. 황 영감은 안타까운 마음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 기막힌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들었나? 어떤 미친 총각이 최 부자네 나무 그늘을 10량이나 주고 샀대. 세상에, 최 부자 그 구두소에 영감이 봉을 제대로 잡았구먼. 아니지. 그 총각이 더위를 먹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게 틀림없어. 밭에서 일하던 아낙네들도, 가을께에서 빨래하던 처자들도 모두 일손을 멈추고 느티나무 쪽을 바라보며 수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하나둘씩 느티나무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멍청이가 그런 황당한 짓을 했는지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자 봉구는 누워있던 몸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향해 활짝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날이 참 덥지요. 이 그늘은 이제 제 것입니다. 제가 주인이지요. 하지만 저는 최 부자 영감처럼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쉬고 가십시오. 돈은 받지 않을 테니 마음껏 쉬시다 가세요. 봉구의 호탕한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쭈뼛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최 부자에게 쫓겨난 터라 다시 들어가기가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때 마을에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 훈장님이 뒷짐을 지고 나타났습니다. 훈장님은 봉구를 찬찬히 뜯어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허허, 그늘을 샀다 자네. 보통 배짱이 아니구먼. 옛말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가 세상을 얻는다고 했지. 자네가 산 것이 그저 그늘뿐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두고 볼 일이로다. 훈장님은 봉구의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먼저 그늘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훈장님이 자리에 앉자 눈치를 보던 다른 마을 사람들도 에라 모르겠다. 주인이 오라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며 우르르 그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봉구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자, 좁지 않게 앉으세요. 이 나무 그늘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어르신은 여기 돌 위에 앉으시고 아주머니는 여기 평평한 곳에 앉으세요. 봉구의 넉살 덕분에 느티나무 아래는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땀을 식혔고 봉구가 산 그늘 덕분에 공짜로 쉰다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복의 총각 최 부자가 나중에 나와서 딴소리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 영감이 보통 내기가 아닌데. 한 아낙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봉구는 여유만만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장사꾼에게 신용은 생명 아닙니까? 최 부자 어르신도 마을의 어른이신데 한번 판 물건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리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여러분은 편안하게 쉬시기만 하면 됩니다. 봉구의 당당한 태도에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왠지 모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는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왁자지껄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늘의 태양은 조금씩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돈을 세고 있던 최 부자는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감히 내 집 앞에서 또 떠들어대네. 최 부자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봉구와 마을 사람들이 희희낙낙하며 그늘을 즐기고 있는 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나가서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방금 챙긴 엽전 10냥이 생각나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 그래. 오늘 하루만 봐준다. 어차피 해지면 사라질 그림자. 실컷 구경이나 하라지. 돈은 이미 내 수중에 들어왔으니 손해볼 것 없지 않으냐. 최 부자는 억지로 자신을 위로하며 다시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시간은 흘러 해는 점점 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그에 따라 느티나무의 그림자도 조금씩 모양을 바꾸며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바로 밑에만 둥그렇게 모여있던 그림자가 태양이 움직임에 따라 슬금슬금 최 부자의 집담장을 향해 기어가듯 뻗어나갔습니다. 봉구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곁눈질로 그림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사냥꾼이 덫을 놓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것처럼 때가 무르익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림자의 끝자락이 최 부자의 대문 앞까지 닿았습니다. 봉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옷매 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슬슬 제 그늘이 움직일 시간이 되었군요. 주인으로서 내 물건을 잘 따라가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봉구의 뚱딴지 같은 소리에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사이 봉구는 그림자를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봉구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 서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대문을 밀어젖힐 준비를 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봉구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설마 저 총각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건가 하는 불안감과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동시에 감돌았습니다. 뜨거운 여름 오후, 나른했던 마을에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봉구와 최 부자의 진짜 대결이 펼쳐질 참이었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 마루에 걸려 붉은 노을을 토해내기 시작했고 세상 만물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도는 바람결에는 저녁밥 짓는 구수한 연기 냄새가 실려오기 시작했고 낮 동안 시끄럽게 울어대던 매미 소리도 조금씩 잦아들며 저녁 풀벌레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집 앞 느티나무 아래서 시작된 기상천외한 소동은 이제 막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수록 느티나무가 만들어내는 검고 짙은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뱀처럼 꿈틀거리며 동쪽으로, 그러니까 최 부자의 집 쪽으로 길게 몸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였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었습니다. 봉구는 느티나무 아래 서서 그 그림자의 움직임을 아주 흥미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처음에는 느티나무 뿌리 근처를 맴돌더니 이내 흙먼지 날리는 신장로를 가로질러
최 부잔의 집에 높다란 기와 담장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위를 넘어선 그림자는 마침내 굳게 닫힌 대문 틈을 지나 마당 안쪽으로 그 검은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봉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을 탁 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옳지. 내 그늘이 이제 제 집을 찾아 들어가는구나. 주인이 된 도리로 내 물건을 따라가서 잘 보살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어린 결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봉구는 옷자락을 펄럭이며 성큼성큼 최 부잔의 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과연 이 젊은이가 정말로 호랑이 굴 같은 최 부잔의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 지켜보았습니다. 봉구는 망설임 없이 대문 고리를 잡고 힘껏 밀어젖혔습니다. 끼익 하는 둔탁하고 무거운 나무 소리가 고요한 저녁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소리처럼 위태롭게 들렸지만 봉구의 표정은 태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잘 정돈된 최 부잔의 앞마당이 눈에 들어왔고 느티나무 그림자는 이미 마당 한복판을 가로질러 사랑채 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봉구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당당하게 대문 지방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에헴, 주인장 계시오. 내 잠시 실례 좀 하겠소.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리자 마당 한쪽에서 빗질을 하고 있던 하인 돌쇠가 화들짝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돌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봉구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댁은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거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들어와. 돌쇠는 당장이라도 봉구를 쫓아낼 기세로 달려왔지만 봉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느긋하게 대꾸했습니다. 헤어허, 이 사람아, 놀라지 말게. 나는 도둑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네. 그저 내 물건을 찾으러 왔을 뿐이야. 봉구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들이운 길쭉한 그림자를 가리켰습니다. 보게나, 저 시커먼 그림자가 내 것이네. 아까 너희 주인 어른께 돈 10냥을 주고 정당하게 산 내 그늘이란 말일세. 그늘이 이리 들어와 있으니 주인인 나도 따라 들어와 쉬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는가. 돌쇠는 봉구의 뚱딴지 같은 소리에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림자를 샀다는 말도 처음 듣거니와 그림자를 따라 남의 집에 들어온다는 논리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궤변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쇠가 어버버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안채 쪽에서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어떤 놈이 감히 내 집 마당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야. 낮잠을 자다가 깬 최 부자가 곤방대를 들고 씩씩거리며 사랑채 마루로 뛰쳐나왔습니다. 최 부자는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봉구를 발견하고는 눈이 뒤집힐 듯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놈 아까 그 멍청한 놈 아니냐. 그늘을 샀으면 나무 밑에서 얌전히 쉴 것이지. 왜 남의 집까지 쳐들어와서 난동이냐 당장 나가지 못할까. 최 부자의 호통에 참새들이 놀라 날아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봉구는 최 부자의 호통에 주눅들기는커녕 오히려 반가운 사람을 만난 듯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 그래도 뵙고 싶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르신께 산 제 그늘이 글쎄. 어르신 댁 마당이 좋다고 이리로 쏙 들어와 버리지 뭡니까? 집주인 된 도리로 제 그늘이 남의 집에 폐를 끼치면 안 되기에 제가 직접 관리하러 따라 들어왔습니다. 봉구는 능청스럽게 말하며 그림자 위를 콕콕 밟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자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려 조심하는 신용을 하며
철저하게 자신의 땅 위에 서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최 부자는 봉구의 말대꾸에 혈압이 올라 뒷목을 잡을 뻔했습니다. 뭐라, 관리 이놈아. 내가 언제 너한테 마당 들어올 권리까지 팔았더냐. 나는 분명 저 나무 밑에 그늘을 팔았지. 내 집 안까지 들어오라고 한 적은 없다. 썩 나가지 않으면 관계 고발하여 곤장을 맞게 할 테다. 최 부자는 길길이 날뛰며 하인들에게 봉구를 끌어내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인들이 주춤주춤 다가오자 봉구는 표정을 싹 바꾸고 정색을 하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잠깐 다들 멈추시오.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큰일 날 줄 아시오. 봉구는 최 부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거래는 거래입니다. 어르신은 분명 저에게 나무 그늘을 파셨습니다. 나무 그늘이라는 것이 한자리에 못 박혀 있는 돌덩이입니까? 아닙니다. 해가 뜨면 서쪽으로 가고 해가 지면 동쪽으로 가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어르신도 그걸 모르고 파신 건 아니겠죠. 그림자가 어디를 가든 그것은 이미 제 소유입니다. 제 소유물이 어르신 댁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그걸 내버려 두고 밖에서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억지입니다. 봉구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최 부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림자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은 자신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생판 모르는 놈을 집안에 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억지를 부리려 하자 봉구는 회심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이 거래는 무효로 하지요. 제가 산 물건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없게 하셨으니 사기를 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아까 드린 엽전 10량 지금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깨끗이 물러나겠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말은 구두소의 최 부자에게 있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이미 곡간 깊숙한 곳, 항아리 속에 넣어둔 10량을 다시 꺼낸다는 것은 그의 사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을 돌려주기는 죽기보다 싫고 저놈을 내버려 두자니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결국 돈을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 흠 좋다. 내 실수도 있으니 돈은 돌려줄 수 없다. 대신 내 놈 말대로 그늘 위에서만 있어야 한다. 만약 그늘 밖으로 발끝 하나라도 내밀면 그때는 주거침입으로 관에 넘길 테니 그리 알아라. 최 부자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해는 곧 질 것이고 그림자는 사라질 테니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역시 통이 크십니다. 봉구는 넙죽절을 하고는 다시 마당의 그림자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해가 더 기울어지면서 그림자는 마당을 지나 장독대가 있는 곳으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봉구는 어이쿠, 내 그늘이 목이 마른가 보다. 장독대로 가네 하며 쪼르르 장독대 옆으로 달려가 앉았습니다. 그는 잘 닦여 반질반질한 항아리 뚜껑을 어루만지며 참 좋은 항아리로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최 부자는 애지중지하는 장독대 옆에 낯선 사내가 앉아있는 꼴을 보자니 속이 뒤집혔지만 약속 때문에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놈이. 최 부자가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그림자는 또다시 움직여 이번에는 잘 가꿔놓은 화단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봉구는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 화단 앞에 그림자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는 만개한 작약꽃 향기를 맡으며 향기 좋고 내 그늘 덕분에 꽃 구경도 하고 참 좋구나
하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던 하인들은 킥킥대며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숙였고, 대문 밖에서 빼꼼히 쳐다보던 마을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그림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림자는 마당을 완전히 가로질러 사랑채 마루 턱 밑까지 다다랐습니다. 봉구는 그림자의 끝을 따라 사랑채 섬돌 디딤돌 앞에 섰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다가 자신의 코앞까지 다가온 봉구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네, 이놈, 거기가 어디라고 가까이 오느냐. 거긴 내가 쉬는 곳이다. 최 부자는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야속한 해님은 최 부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면서 느티나무의 긴 그림자는 기어코 사랑채 마루 위로 쑥 올라가 버렸습니다. 봉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좀 비켜주셔야겠습니다. 제 그늘이 마루 위로 올라가고 싶다지 않습니까? 봉구는 섬돌 위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습니다. 집신을 털어 먼지를 털어내고 발바닥을 쓱쓱 문지른 다음 아주 공손하지만 거침없는 동작으로 마루 위로 올라섰습니다. 최 부자는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 미친놈이 안방 코앞까지 들어오다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신발을 벗고 올라와. 최 부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봉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봉구는 최 부자가 앉아있던 방석 옆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드리워진 곳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앉는 것으로 모자라 아예 팔베개를 하고 벌러덩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역시 부자 어른댁 마루라 그런지 나무 결이 다르네. 등짝이 서늘하니 잠이 솔솔 오는구나. 봉구는 눈까지 지그시 감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최 부자의 바로 옆,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낯선 총각이 누워있는 이 기막힌 상황에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안채에 있던 최 부자의 부인과 며느리들도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마루에 누워있는 봉구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여보, 저게 무슨 해고에 망측한 꼴입니까? 웬 놈이 대낮에 마루에 누워있단 말입니까? 부인의 타박에 최 부자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놈이 그림자를 A씨, 최 부자는 설명을 하려다 말고 홧김에 자신의 허벅지를 내리쳤습니다. 심량을 벌려다 혹을 붙여도 단단히 붙인 셈이었습니다. 봉구는 눈을 살짝 뜨고 최 부자를 올려다보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왜 서서 계십니까? 어르신도 여기 앉으시죠. 제 그늘이긴 하지만 집주인 어르신께는 특별히 자리세 안 받고 곁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누워서 하늘이나 보시죠. 이 말은 최 부자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는 말이었습니다. 천하의 최 부자가 자기 집 안방마루에서 객식구 취급을 받다니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점점 더 깊숙이 안방 문지방을 넘어 방 안으로까지 스며들 기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하하하, 꼴 좋다. 최 부자가 임자를 만났어. 저 총각 보통 내기가 아니네. 우리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구먼. 사람들의 쑥덕거리는 소리가 최 부자의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최 부자는 부끄러움과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계약은 계약이었고 돈은 이미 챙겼기에 반박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해가 빨리 져서 그림자가 사라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름 해는 길고도 길어서 아직도 날이 환했습니다.
봉구는 누운 채로 고개를 돌려 열린 방문 틈으로 보이는 안방 내부를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안방에는 자개장과 비단 이불, 그리고 저녁상을 준비하는 듯한 맛있는 냄새가 풍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봉구의 입가에 짓궂은 미소가 다시 한번 번졌습니다. 어라 그림자가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네. 어르신, 저녁 진지는 방에서 드시지요. 제 그늘도 배가 고픈가 봅니다. 봉구의 말에 최 부자는 기절초풍할 듯한 표정으로 방문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안 된다 절대로. 방 안은 안 된다. 거기가 어디라고 감히. 최 부자의 필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무심하게도 계속 움직였고 그림자는 최 부자의 다리 사이를 통과해 안방 문지방을 넘어 방바닥으로 길게 뻗어 나갔습니다. 봉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약조는 약조입니다. 어르신, 그늘이 가는 곳에 저도 갑니다. 봉구는 신발을 벗은 채 양말발로 마루를 쿵쿵 울리며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집안의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인 안방이 고작 그림자 하나 때문에 뚫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최 부자의 눈에는 이제 공포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은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최 부자의 아내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봉구는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장군이 적진을 점령하러 가는 듯한 위풍당당한 기세로 그러나 예의 바른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안방 문고리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과연 최 부자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 봉구는 과연 어디까지 따라 들어갈 작정일까요?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최 부자의 기와집. 마루 위에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묘한 통쾌함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안방 문지방을 넘는 순간 봉구의 발도 거침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최 부자는 두 팔을 벌려 방문을 막아섰지만 봉구는 아주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손길로 최 부자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어르신, 비키셔야 합니다. 제 그늘이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물건을 가로막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최 부자는 힘으로도 말재주로도 봉구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옆으로 비켜설 수밖에 없었고 봉구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안방으로 입성했습니다. 봉구의 발이 방바닥의 고운 돗자리를 밟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안방은 과연 부잣집 안방다웠습니다. 벽에는 값비싼 산수화가 걸려있고 구석에는 윤기가 흐르는 자개장이 번쩍이고 있었으며 바닥에는 푹신한 보료가 깔려 있었습니다. 봉구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방 안을 휘 둘러보았습니다. 허허, 밖에서 볼 때와는 딴판이군요. 시원하고 아늑하니 그늘이 쉴 곳으로 아주 제격입니다. 봉구는 사양도 하지 않고 최 부자가 평소에 앉는 상석, 보료 한가운데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집인 양 편안하게 다리를 쭉 뻗고 등 뒤에 있는 비단 방석을 끌어다가 등에 괴었습니다. 최 부자의 아내는 이 기막힌 광경을 보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할 기세였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자신의 안방을 생면부지의 총각에게 내어주고 구석으로 내몰린 꼴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나. 해가 곧 질 걸세. 제발 나가주게. 내 체면이 말이 아니네. 하지만 봉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르신,
해가 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늘이 편안해하는데 제가 억지로 끌고 나갈 수는 없지요. 저도 여기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봉구는 아예 팔베개를 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저녁상을 드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엌의 하녀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푸짐한 저녁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 위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 쌀밥과 쇠고기국, 각종 전과 나물들이 가득 차려져 있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진수성찬이었습니다. 하녀들은 방 한가운데 누워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 깜짝 놀라 멈칫했지만 최 부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엉거주춤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녁상이 놓인 자리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바로 그곳. 봉구의 코앞이었습니다. 봉구는 벌떡 일어나 앉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야, 때마침 출출하던 채 밥상이 들어오는군요. 어르신 댁 인심이 참으로 후하십니다. 제 그늘이 밥상까지 덮었으니 이 밥도 그늘 안에 있는 셈이군요. 봉구는 숟가락을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놈아, 그건 내 밥상이다. 그늘을 샀지 밥을 산 건 아니지 않으냐. 최 부자는 밥상을 사수하려 했지만 봉구는 능청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어르신, 그늘이 밥을 덮었으니 밥이 식지 않게 제가 지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늘 자리세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좀 드시지요. 봉구는 사양하는 기색도 없이 밥을 한 술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꿀맛이로구나. 역시 부잣집 쌀은 맛이 다르군요. 봉구는 국도 떠먹고 전도 집어먹으며 아주 맛있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숟가락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자신의 밥이 봉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멍하니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최 부자의 아내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이고, 영감돈 몇 푼 아끼려다가 집안 꼴이 이게 뭡니까? 저 뻔뻔한 놈한테 안방까지 내주고 밥까지 먹이다니. 창피해서 동네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그날 저녁 최 부자네 집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봉구는 배불리 밥을 먹고 나서도 한참을 뒹굴거리다가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둑어둑해진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잘 먹고 잘 쉬었습니다. 어르신, 그림자가 사라졌으니 저도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다시 올 테니 제 그늘 자리를 잘 비워두십시오. 봉구는 이 수시개로 이를 쑤시며 유유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최 부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지만 내일 또 온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일 또 이걸 어쩐다. 다음날 아침 해가 동쪽 산마루에 붉게 떠오르자마자 봉구는 어김없이 최 부자네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봉구는 동네 아이들과 노인들을 잔뜩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여기가 제가 산 그늘입니다. 오늘 날씨가 더우니 다들 들어오셔서 시원하게 쉬다 가세요. 봉구는 마치 자기가 집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활짝 웃으며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아이들은 와하고 소리 지르며 마당으로 뛰어들어갔고 노인들도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 부자는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와 이 난리통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놈아, 어제는 혼자더니 오늘은 떼거지로 몰고 왔느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할까. 최 부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봉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약속 잊으셨습니까? 이 그늘은 제 소유입니다. 제 땅에 제가 손님을 초대했는데 주인이 무슨 상관입니까?
어르신은 어르신, 땅인 햇볕 드는 곳에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봉구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와하하 웃으며 최 부자를 놀렸습니다. 맞는 말이네. 우린 봉구 총각 손님으로 왔으니 영감님은 신경 끄시오. 마당은 순식간에 마을 잔치판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림자를 따라다니며 술래잡기를 했고, 장독대 옆에서 숨바꼭질을 하느라 항아리 뚜껑이 들썩거렸습니다. 노인들은 사랑채 마루에 걸터앉아 장기판을 벌였고, 훈장님은 부채를 붙이며 시조를 읊었습니다. 심지어 동네 아낙네들은 떡과 과일을 싸들고 와서 봉구에게 나눠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어머, 총각, 정말 대단해. 이 구두소에 영감집을 이렇게 개방하다니. 그러게 말이야. 덕분에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최 부자네. 정원을 다 구경하네. 최 부자는 자기 집 마당에서 벌어지는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인들에게 쫓아내라고 시켰지만 하인들조차 봉구의 편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저희는 그림자 주인이신 봉구 도련님 명령도 들어야 합니다. 라며 슬금슬금 꽁무니를 뺐습니다. 사실 하인들도 평소에 최 부자에게 당한 것이 많아 속으로 통쾌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녀들은 오히려 손님들에게 시원한 물을 떠다주며 봉구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최 부자는 집안에서 완전히 고립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 그림자가 짧아져서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잠시 흩어졌지만 오후가 되어 그림자가 길어지면 사람들은 다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면 봉구는 어김없이 친구들을 데리고 안방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자, 김서방, 이리 와서 한번 누워보게. 이 집 보료가 아주 일품이야. 그래. 어디 한번 누워볼까. 마을 청년들은 최 부자가 보는 앞에서 뒹굴거리며 낄낄댔습니다. 최 부자는 화병이 나서 몸져 누울 지경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최 부자는 결국 백기를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는 제명에 못 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봉구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내가 졌네. 내 생각이 짧았어. 자, 여기 자네가 준 10냥을 그대로 돌려줄 테니 그만 이 거래를 없던 걸로 하세. 그리고 제발 내 집에서 나가주게. 최 부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엽전 10냥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봉구가 돈을 받고 나가주기만 하면 예전의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봉구는 돈을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이 그늘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10냥에 샀지만 지금은 100냥을 줘도 안 팝니다. 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평생 살 생각입니다. 봉구의 단호한 거절에 최 부자는 눈앞이 깜짝했습니다. 100냥, 아니 평생. 최 부자는 다급한 마음에 돈주머니를 더 풀었습니다. 그럼 내가 100냥을 주겠네. 아니 200냥 제발 그늘을 다시 내게 팔게. 봉구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돈보다 친구들과 함께 쉬는 즐거움이 더 좋습니다. 어르신도 욕심을 내려놓고 같이 즐기시지요. 봉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아무리 돈 액수를 올려 불러도 봉구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이미 봉구에게 이 그늘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최 부자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고 마을 사람들에게 쉴 곳을 찾아주기 위한 정의로운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어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최 부자네 집은 완전히 마을 회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문은 24시간 활짝 열려 있었고 동네 개들까지 들어와 마당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최 부자는 안방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고 있어야 했습니다. 밥을 먹으려 해도 밥상머리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한 입만 달라고 했고 잠을 자려 해도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집주인으로서의 권리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족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최 부자를 원망했습니다. 당신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슨 꼴이에요. 차라리 이 집을 버리고 떠납시다. 결국 최 부자는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살다가는 미쳐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과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 내가 나가면 될 것 아니냐. 내가 나간다고. 최 부자는 밤중에 몰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나가는 물건들과 동회를 챙겨 달구지에 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최 부자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집과 느티나무, 그리고 그늘을 모두 남겨둔 채 야반도주를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가 사라진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곳간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봉구는 텅 빈 안방 마루에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허허, 욕심이 과하면 결국 제 발등을 찍는 법이지. 이제 이 집은 진짜 주인을 만날 준비가 되었구먼. 봉구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최 부자가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이 집과 이 그늘은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쓰고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최 부자가 떠난 기와집은 더 이상 위압적이고 무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마을의 쉼터이자 아이들의 놀이터, 그리고 어른들의 사랑방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봉구의 지혜와 배짱이 만들어낸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봉구를 행가래 치며 기뻐했습니다. 봉구 만세, 그늘 주인 만세. 그날 하루 종일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가 남기고 간 곡식과 살림살이들은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욕심쟁이가 떠난 자리에 훈훈한 인심이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봉구와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뒷모습을 지켜볼 차례입니다. 최 부자가 야반도주를 하고 난 뒤 찾아온 마을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눈부셨습니다. 동쪽 산마루를 넘어온 햇살은 주인이 사라진 빈 기와집에 기와지붕 위로 쏟아져 내리며 황금빛 윤슬처럼 반짝였고, 열려있는 대문 사이로는 시원한 아침바람이 거침없이 드나들며 마당의 흙먼지를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최 부자네 집 앞으로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밤새 있었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려는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곳간문이 활짝 열려있고 마루 위에 주인 잃은 방석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제야 최 부자가 정말로 떠났음을 실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봉구는 마을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그들의 웅성거림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봉구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이제 이 으리으리한 집은 자네 차지가 되는 건가? 자네가 그늘을 사서 주인을 쫓아냈으니 이 집도 당연히 자네 것이 아니겠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봉구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은 이 당찬 젊은이가
혹시나 제2의 최부자가 되어 또다시 문을 걸어 잠그지는 않을까 하는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봉구는 손사래를 치며 환한 미소로 그들의 걱정을 단번에 씻어주었습니다. 어르신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저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고 잠시 더위를 피할 그늘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 집은 원래 마을의 땅 위에 지어진 것이고 그동안 마을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유지되어 온 곳입니다. 그러니 주인인 최영감이 떠났다면 이 집은 마땅히 마을,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봉구의 겸손하고 통 큰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욕심쟁이가 떠난 자리에 욕심 없는 주인이 들어섰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이라며 모두가 봉구를 칭송했습니다. 봉구의 제안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팔을 걷어붙이고 집 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최 부자의 불호령이 무서워 억지로 끌려와 일했겠지만 오늘만은 달랐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낙네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걸고 불을 지폈고 장정들은 마당에 널브러진 잡동사니를 치우고 무너진 담장을 고쳤습니다. 빗자루질하는 소리가 경쾌한 음악처럼 울려 퍼졌고 여기저기서 영차 하는 힘찬 기합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내 집을 가꾸는 마음으로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내며 그동안 최 부자가 쌓아놓았던 인색함의 때까지 말끔히 씻어내려 했습니다. 최 부자가 남겨두고 간 곡간을 열어보니 쌀가마니와 잡고기 천장까지 다 끓듯이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에 쥐새끼 한 마리에게도 나눠주지 않던 그 많은 곡식들이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을 보니 인생 무상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회의를 열어 이 곡식들을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쌀을 퍼담는 바가지 소리가 듣기 좋게 찰랑거렸고 쌀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눈가에는 고마움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외롭게 만들지만 나눔은 사람을 하나로 모은다는 평범한 진리가 마을 전체에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음식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아낙네들은 솥뚜껑을 뒤집어 놓고 기름을 넉넉히 둘러 지글지글 전을 부쳤고 커다란 가마솥에는 하얀 쌀밥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올리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콤한 밥 냄새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가자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길을 가던 나그네들도 하나둘씩 최 부자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근처에만 가도 호통을 듣던 금지된 구역이 이제는 누구나 배불리 먹고 쉴 수 있는 가장 열린 공간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넓게 깔리고 푸짐한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봉구는 상석을 마을 최고령자이신 황 영감님께 양보하고 자신은 아이들 틈에 끼어 앉아 떡을 집어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막걸리 사발을 부딪히며 건배를 외쳤습니다. 봉구 총각을 위하여, 우리 마을의 평화를 위하여 술잔이 돌고 웃음꽃이 피어나자 그동안 쌓였던 마을의 근심 걱정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최 부자 밑에서 숨죽여 살던 하인들도 오늘만큼은 상전 눈치 볼 것 없이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신분도, 나이도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즐기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느티나무도 덩달아 신이 난 듯 가지를 흔들며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었습니다. 나무집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화답하는 박수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부터 대청마루까지 길게 이어지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참, 생각할수록 신통방통하단 말이야. 어떻게 그림자를 살 생각을 했을까? 그러게 말일세. 그 엉뚱한 생각이 우리 마을을 살렸어. 사람들은 봉구의 지혜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고, 봉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해했습니다. 해가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다시금 그 익숙한 그림자가 마당으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자는 싸움의 불씨가 아니라 편안한 휴식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림자를 밟으며 내 땅이다, 아니다, 우리 땅이다 하며 장난을 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악의가 없고 순수한 즐거움만 가득했습니다. 어른들은 길어진 그림자에 맞춰 자리를 옮겨가며 낮잠을 즐기거나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림자가 안방까지 들어와도 이제는 아무도 막아서지 않았고 오히려 어서 오너라, 우리 시원하게 같이 쉬자 하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가져온 등불을 마당 곳곳에 내걸었습니다. 은은한 등불빛이 고풍스러운 기와집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고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최 부자가 살 때는 밤이면 캄캄하고 적막하여 귀신이 나올 것 같던 집이 이제는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찬 불야성을 이루었습니다. 어디선가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흥이 난 사람들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달밤의 체조를 즐겼습니다. 이 집이 지어진 이래 가장 시끄럽고도 가장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봉구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원래 바람처럼 떠도는 나그네였지만 이 마을 사람들의 순박한 정과 따뜻한 인심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황 영감이 봉구의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젊은이, 이제 어쩔 셈인가? 또 다른 곳으로 떠날 텐가? 봉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좋은 집과 좋은 이웃들을 두고 떠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 집의 문지기 노릇을 하며 여러분과 함께 지내볼까 합니다. 황 영감은 봉구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네. 잘 생각했어. 자네가 있어준다면 우리 마을은 더 바랄 것이 없네. 이 집은 이제 누구나 집이 되어야 하네. 길 가던 나그네도 쉬어가고 집 없는 사람도 머물다 가는 그런 따뜻한 집 마을일세. 봉구는 황 영감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이 이 집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욕심으로 쌓아 올린 성이 나눔의 터전으로 바뀌는 순간 봉구의 마음속에도 정착이라는 새로운 뿌리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은 하나둘씩 어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어른들의 이야기 소리도 소곤소곤 잦아들었습니다. 풀벌레들이 찌르르 울며 밤에 정취를 더했고 산들바람이 불어와 땀 식은 몸을 기분 좋게 감싸주었습니다. 봉구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등불을 하나씩 끄고 다녔습니다. 마지막 남은 등불 하나가 꺼지자 집 안은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겼지만 그 어둠은 무섭지 않고 오히려 포근하고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이 밤이 되어서도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비록 빈손으로 쫓겨나 어디선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겠지만 그가 남긴 집은 비로소 재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가 얼마나 소중한지, 혼자 가지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봉구는 대청마루에 누워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산 그늘이 단지 햇볕을 가리는 어두운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쉴 곳을 만들어주는 빛나는 공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욕심 많은 부자는 떠나고 지혜로운 젊은이와 착한 마을 사람들이 주인된 이 마을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늘 마을이라 불리며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살다가 지치고 힘든 날이 오면 마음속에 시원한 느티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그 그늘 아래서 잠시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봉구가 선물한 시원한 바람이 여러분의 창계도 머물기를 바라며 부디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편안한 잠 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